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제가 책 제목에 끌렸고 서론에 1937년 영국의 문학평론가 시릴 코널리가 던진 질문, 작가는 어떻게 하면 10년 이상 팔리는 작품을 쓸 수 있을까?로 시작하는 이 책에 호기심이 발동했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닌 저자 역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릴 코널리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며 창작에서부터 포지셔닝, 마케팅, 플랫폼 구축에 이르기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는 창작의 블랙홀을 건너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라이언 홀리데이 지음, 유정식 옮김, 발행은 흐름 출판사입니다. 오늘도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자, 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창작품은 예술 작품을 포함해 제품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팔 수 있는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에 2장은 창작이라는 과정에 집중하여 오래 살아남는 창작물을 만드는 태도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2장에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마케팅에 집중하여 시장에서 창작물이 오래 팔리도록 하는 방법과 타깃이 되는 소비자군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알려줍니다. 또한 타이탄의 도구들의 저자 팀 해리스와 과감한 선택을 쓴 제임스 알투처가 어떻게 자신의 책들을 성공시켰는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파울로 코엘료가 감행했던 마케팅 전략, 토요타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모델을 낼 수 있었던 원칙, 록밴드 아이언 메이든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 등 풍부한 사례들이 이해를 돕고 흥미를 끕니다. 자신의 작품이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남기를 바라는 모든 분야의 창작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전략과 사례들을 소개하여 창작에서부터 포지셔닝, 마케팅, 플랫폼 구축에 이르기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희생을 피할 수는 없다. 고전이라 할 만한 소설 1984와 동물농장의 저자인 조지 오웰은 나는 왜 쓰는가? 라는 제목의 에세이에서 미래의 작가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직업적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책을 쓰는 일은 마치 오랜 지병을 앓듯이 지긋지긋하고 진을 빼는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저항할 수 없고 보이지도 않는 악령이 시킨 것이 아니라면 그런 일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존 맥파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본인이 충분한 관심을 가진 주제에 대해 글을 써라. 책을 쓰는 과정에서 중단했다가 다시 쓰고 어떻게 쓸까 망설이는 등의 숱한 장애물에 부딪히는 당신 자신을 발견할 테니까. 이 같은 악령의 힘으로 계속 써봐라. 그리고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을 작가는 친구와 가족처럼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킨다는 이야기를 떠올려 보라. 조지 루카스가 스타위즈의 첫 번째 초고를 완성하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죄다 잡아 뜯었던 장면이나 창작을 위해 식사는 물론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몸부림치는 예술가들의 이야기도 상상해 보라. 작가이자 배우였던 헌터 톰슨은 음악은 고통스러운 비즈니스이고 돈이 나올 구멍도 아주 작다. 그마저도 도둑과 포주가 활개치고 돌아다녀서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더러운 골목에서 개처럼 죽어간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동시에 이렇게 비꼬았다. 물론 나는 긍정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했다. 이것은 작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창업에 대해 유리를 씹어먹고 어둠의 수렁을 응시하는 일에 비유했다. 배우이자 감독 워렌 비티는 영화 제작 과정을 고토에 비유하며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의 느낌이나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내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시간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토하는 걸 싫어하지만 차라리 토해버리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때가 온다. 혹시 이런 말들이 극단적으로 들린다면 창작은 당신을 위한 길이 아닐지도 모른다. 특히 그림이든 음악이든 시나리오든 창작과 관련한 산업은 많은 사람들이 진입하기를 원하는 잔인하다고 할 만큼 치열한 세계다. 심지어 이 산업의 실제 구성원들 중에는 자신이 그 업계에서 힘과 지위를 가졌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운 창작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사람들이 더 많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이 세계에 순진하게 접근하거나 자기의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신진 크리에이터들을 집어삼키며 괴로운 시련을 만들어낸다. 실제로는 그들의 꿈과 이 산업이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사실로 말이다. 얼마 전 새 책이 출간되고 마련된 사인회에서 한 여학생이 내게 작가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다. 2년 가까이 그 책을 쓰느라 진이 빠진 나는 학생에게 해줄 말이 한마디도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생각할 수 있던 것은 그 책에 담긴 내용뿐이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그 책을 쓰기로 했다는 사실뿐이었다. 결국 내가 학생에게 건넨 말은 작가가 되려면 학생이 가진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뿐이었다. 나는 거기에 오엘의 말을 살짝 인용해서 덧붙였다. 학생은 오로지 작가가 돼야 해요. 만약 작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다면요. 내 아내는 내가 그 학생에게 겁을 준 것 같다고 걱정했지만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나는 별로 미안하지 않았다. 작가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으니까. 그 학생은 삭간인처럼 달콤한 격려를 듣지 못했다고 해도 솔직하고도 냉정한 말 속에서 진정한 영감을 찾지 않았을까? 축구팀에서 주전으로 합류하기 위해 여름 내내 땀 흘리는 후보 선수를 떠올려 보라. 온전히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고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에 밤새워 글을 쓰는 작가를 그려보라.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파고드는 화가, 사기꾼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버티며 매일 공연하는 음악가, 무대 위에서 늘 고전하면서도 그것이 과정의 일부이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임을 알기에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코미디언을 떠올려보라. 그런 장면들이 진부하든 영감을 주든 간에 그들 각자에겐 매우 진실한 고통이 존재한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지만 언젠가 그 고통스러운 과정에 대해 보상받는다. 희생함으로써 의미가 생겨난다. 노력함으로써 목적이 생겨난다. 강력하고 중요한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자 한다면 최소한 그에 걸맞은 강력한 내적 동기에 대해 스스로를 움직여야 한다. 예술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같은 노력과 헌신이 가능하려면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 위대한 업적들을 살펴보면 시간, 안정적인 생활과 수입, 주변의 인정 등 기꺼이 희생해온 것들이 있다. 결국 창작이라는 일은 많든 적든 언제나 희생을 요구한다. 만일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고 잃을 필요가 없다면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지 않았을까? 편집자를 찾아라.
프로젝트의 성공 혹은 실패의 가능성이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작품의 피드백을 받기 위해 믿을 만한 외부의 목소리를 찾아야 한다. 의견을 들으려고 친구들에게 초고를 보내는 작가는 별로 없다. 물론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작가가 협업할 사람은 편집자다. 그렇기에 작가는 편집자에게 원고를 제출한다.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작가는 프로듀서와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뮤지션은 엔지니어, 프로듀서와 함께 곡을 녹음하고 앨범을 완성한다. 마이클 조던 역시 감독의 지시에 따라 경기를 한다. 왜 그래야 할까? 자기 프로젝트나 본인의 기량에 몰입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당신이 만약 무엇인가 창작 중이라면 내가 지금 제대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구나, 내 기량이 충분하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은 엄밀히 말해 개인의 한계와 경험 부족에서 기이한다. 프로젝트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편집자에게 의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창작 과정에서 가장 반직관적인 부분이다. 다 끝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목표 지점에 한 발자국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느낄 테니 말이다. 이에 대해 해밍웨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다. 어떤 작품이든 간에 첫 번째 초고는 똥과 같다. 모든 크리에이터가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백지 위임장을 소유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타인의 작품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실물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오케이 사인을 내리는 사람도 없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아이디어들은 최초의 실행 단계에서 터무니없는 것으로 판명난다. 이것이 바로 편집자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다. 그리고 1부에서 언급한 내용을 2부에서도 재차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957년에 소설가 하퍼리는 자신의 천여작 원고를 테이 호호프라는 편집자에게 건넸다. 호호프는 원고를 수락하긴 했지만 출판하기 전에 상당한 재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다. 호호프는 구성이 탄탄한 소설이라기보다 개인적 일화의 나열 같다 라고 말했다. 아마도 리는 완전한 구성을 갖춘 소설을 쓰는 것을 목표로 했을 것이고 탈고했다고 판단해서 편집자에게 원고를 전했겠지만 편집자로부터 본인의 소설이 실패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예술과 문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장면을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을 낙심시키는 피드백이나 거절의 상황에 직면할 때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심통을 부리거나 화를 낼까? 열린 마음으로 그 상황을 흥미롭게 받아들일까? 아부를 하거나 자포자기할까? 아니면 잡음 속에서 신호를 찾듯이 주의 깊게 숙고할까? 프로젝트가 처음 상태로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 선고를 받을지, 소위 위원회에 의해 프로젝트가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형될지, 아니면 제법 봐줄 만한 최초의 시도가 걸작으로 다시 태어날지 등 이토록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중요한 불기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크리에이터의 선택에 달려있다. 다행히 하퍼리는 호우프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만큼 현명했다. 그는 자신의 독특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등장인물과 줄거리를 완전히 고치느라 2년 가까이 여러 번 재집필한 끝에 미국 문학의 위대한 작품 중 하나인 앵무새 죽이기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과정은 사람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지지 않는다. 가수 아델의 망쳐버린 데모 음반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노래가 어떻게 개선됐고 재해석됐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많은 최고 편집전 원고를 읽을 수 없으므로 작가가 자신의 관점을 충분히 현실화시키기까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알 방법이 없다.
앵무새 죽이기는 그런 과정이 알려진 독특한 사례다. 책 출간 후 55년이 지나 리의 초고가 파수꾼이란 이름으로 출판됐다. 처음에 독자들은 열광적으로 환영했지만 리의 편집자 테이 호오프의 판단이 옳았던 것으로 판명됐다. 파수꾼은 별로였다. 등장인물들은 완전한 캐릭터로 구축되지 않았고 그들의 태도는 일관성이 없으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뒤죽박죽이었다. 저자와 앵무새 죽이기의 명성 덕분에 처음에는 잘 팔렸지만 앵무새 죽이기의 판매량이 3천만 부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다. 출판 후에 많은 서점들은 실망한 팬들에게 책값을 환불해 줄 수밖에 없었다. 파수꾼이 고등학교 수업에서 교재로 쓰일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만약 교사들이 파수꾼을 가르친다면 초고에 어떤 색깔을 입혀야 탁월한 작품으로 탄생되는지를 보여주는 소재 정도로 쓰이지 않을까. 이것이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일 때 생겨나는 힘이자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고전과 실망스러운 실패작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애플의 신제품들이 출시될 때마다 애플 스토어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첫 시즌의 기록을 수립하거나 데뷔하자마자 기록을 세우곤 한다. 많은 고전 도서들이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당신이라고 지금 바로 홈런을 치지 말란 법은 없다. 아, 저는 장기전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마케팅하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며 어리석게 굴지 마라. 작가 윌리엄 서머셋 모음은 후대까지 알려지는 자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과 역사가 당대의 유명한 자들 중 몇 사람을 선택한다는 말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불멸의 지위를 얻을 만한 몇몇 위대한 걸작들은 미디어로부터 사전 선고를 받는데 그러면 후세의 사람들은 그 작품을 절대 알 수 없다. 이것이 트루먼 카포티가 자신의 책을 강매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한 이유다. 당신이 무엇을 만들게 되든 마찬가지다. 당신은 당신 작품을 사람들에게 서둘러 알려야 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캐스 선스타인은 스타워즈가 센세이션을 어떻게 일으켰는지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야단 법석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찌된 일인지 알고 싶어 한다. 바로 이것이 마케팅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반응이다. 호들갑스러운 상황은 천천히 발생할 수도 있지만 빠르고 집중적일 때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란스럽게 마케팅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출시의 적절성 여부는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 홍보 회사가 없어도 대규모 광고 예산이 없어도 당신은 마케팅이라는 해안포 사격, 즉 미디어, 인터뷰, 뉴스 기사, 소설 미디어상의 공유, 열렬한 팬들의 사전 주문, 상점 배치 등을 시작할 수 있다. 내가 직접 해봤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봐서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안다. 트루먼 카포트의 인 콜드 블러드를 출간할 때 출판사는 질주하는 기차와 같은 작가의 마케팅 활동에 카포티 스페셜이란 말을 붙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객석에 태우고 카포티가 기차를 모는 시구였다고 털어놨다.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토마스 넬슨 출판사의 전 CEO 마이클 하얏트는 이렇게 썼다. 옛날에는 작은 언덕이나 나무로 된 무대 위에 서면 남들에게 소리를 전할 수 있었다. 그것이 플랫폼이었다. 플랫폼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하던 수단이자 접근 방법이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플랫폼을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상당수의 소설들이 소셜 미디어 팔로우 숫자나 TV쇼의 시청률 같은 것으로 플랫폼을 이용한다. 나는 그런 인식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라고 본다. 플랫폼은 창의적인 작품을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 당신이 감수해야 하는 도구, 관계, 접근, 목표 대상의 조합이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은 당신의 소셜미디어나 당신이 지금 서 있는 무대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친구들, 작품들, 당신이 작업하는 커뮤니티, 당신의 진가를 알아봐주는 미디어와 인플루언서, 이메일, 연락처 목록, 지금껏 구축한 신뢰, 수입의 원천, 그 밖에 셀 수 없이 많은 자산들을 포함시킨 개념이라고 봐야 한다. 플랫폼은 당신의 창작물이 무엇이든 간에 그 결과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 당신이 일구고 성장시킨 것을 뜻한다. 이것이 내가 바라보는 플랫폼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윈스턴 처칠은 마이클 하얏트가 이야기한 문자 그대로의 플랫폼 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뛰어난 연설가이자 정치가였다. 하지만 그도 좀 더 값비싸고 현대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처칠이 작가라는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그는 생전에 수백 개의 발행물과 출간 작품을 남겼다. 처칠은 정치계에서 추방당했던 시기인 1931년부터 1939년까지 소위 정치적 흙무지에 유배된 악몽 같은 시간에 11권의 책, 400편 이상의 칼럼을 썼고 350회 이상 연설을 했다. 그런 작업들을 기반으로 훗날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 평범한 정치가라면 투표로 공직에서 해임되고 정적에 의해 주변부로 밀려났을 때 무력해졌겠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 그의 놀라운 플랫폼, 즉 수많은 편집자들과의 인맥, 언어 구사에 대한 비범한 재능,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가 그 자신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유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직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전 세계의 정책 방향과 각국의 대처 방안을 가이드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 이 장의 첫 머리를 장식한 인형구의 주인공 슈테판 츠바이크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설가 중 한 사람이었다. 오스트리아계 유태인인 그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자마자 유럽에서 추방당했고 미국으로 잠시 피신했다가 브라질로 이주했지만 끝내 자살하고 말았다. 그의 생전의 나치는 그의 책을 모두 불태워버리는 듯 악랄한 박해와 살해 시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츠바이크의 작품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자신의 자산이 소셜 미디어나 이메일 주소록이든 충성스러운 협력자이거나 단순히 인기 있는 작품이든 상관없이 그 자산에 접근하고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은 아티스트를 장기간에 걸쳐 성공으로 이끌어준다. 또한 그 자산은 당신의 작품이 검열이나 탄압에도 굴하지 않도록 힘을 실어준다. 플랫폼은 세상에 당신의 작품을 내보일 수 있는 힘을 주고 작품이 출시된 후에도 계속 살아남도록 해줌으로써 영혼 불멸의 상태에 도달하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그 작품은 적대적인 세상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레이디 가가가 자신의 모든 말에 귀 기울이는 광팬들을 작은 괴물들이라고 부르듯이 당신도 그런 군대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팬과 친구를 가진다면 마케팅은 쉬워진다. 목표 대상과
진실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들이 좋아하고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면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훨씬 용이해진다. 또한 불멸의 작품을 만들고 입소문을 일으키는 것은 당신이 하는 일을 기꺼이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작품을 소개하려는 높은 위치의 지지자들이 있어야 가능하다. 리스트 수용,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 고통에 대한 인내, 시장의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과 현금 흐름을 구축할 때 수십 년 동안 당신의 일을 유지하며 즐길 수 있다. 이 모두가 바로 출판사나 제작사 같은 회사와 투자자들이 크리에이터 혹은 기업가와 협업을 고려할 때 상대가 가진 자산에 대해 깊이 질문하는 이유다. 그들도 이런 걸 알고 싶어 한다. 당신의 플랫폼은 무엇인가? 누가 당신의 고객인가? 당신의 장기 계획은 무엇인가? 그들은 상대가 실제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디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 확신을 갖고 싶어 한다. 그럴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그렇지 않은 크리에이터보다 당연히 안전한 투자 대상일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관계. 대중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대중이 크리에이터의 지속적인 경력 형성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 즉 팬들과의 관계 형성 없이는 당신의 창작물이 무엇이든 오래가기 어렵다. 만약 아이언 메이든이디 음악 활동을 하다가 어떤 시점부터 팬들을 인간이 아니라 달러 기호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가정하자. 그랬다면 그들의 활동은 얼마 못 가 끝나버리지 않았을까? 수십 년 동안 이 밴드는 팬들에게 봉사하고 팬들을 만족시키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삼았다. 어떤 음악 칼럼니스트는 그들의 음악 스타일과 팬들과의 상호작용을 보고 아이언 메이든에 대해 트렌드에 영합하지 않는 포퓰리스트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들은 급변하는 트렌드, 방송국의 규제, 다른 밴드들의 대중적 인기 등 그 모든 폭풍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팬들과의 관계는 거래 그 이상이 돼야 한다. 더 깊어야 하고 죽을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 레이디 가가는 제 음반을 사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여시나 드세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고 했다. 제 음반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꿈을 지키기 위해 제 음반과 함께 살고 죽고 숨 쉴 겁니다. 여러분이 제 꿈을 지켜주기 때문이죠. 결성된 지 30년이 넘은 밴드 트위스티드 시스터의 기타리스트인 JJ 프렌치는 자신이 음악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트위스티드 시스터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이 말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은 트위스티드 시스터의 팬이라는 뜻이다. 권위 있는 출판 홍보회사 창립자인 바바라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했다. 장기적인 성공을 바라는 저자라면 이런 주문을 외워야 한다. 참여하라, 참여하라, 참여하라. 저자라는 말을 빼고 이 말을 일반화해 보자. 장기적인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진정성을 가지고 직접 참여해야 한다. 레이디 가가나 트위스티드 시스터와 같은 성공이 음악 산업 내에서나 일반적인 산업 내에서 드문 이유는 그런 주문을 따르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그 반대로 행동한다.
100년이 된 미디어 브랜드 포브스는 1세기 동안 금융 전문 언론사로 확고한 평판을 얻고 나서야 자사 사이트를 기고가들에게 개방하는 트렌드를 받아들였다. 타임즈 역시 그렇게 했고 많은 권위 있는 미디어들이 이런 트렌드를 합류했다. 자사 플랫폼을 많은 필자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참여의 한 형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엉뚱한 집단과 관계 맺기에 불과하다. 물론 여러 언론 매체들은 단기적으로는 자신들이 독점적이고 권위 있는 언론이라는 인식과 아마추어 기고가들의 거친 글이라는 현실적으로 격차를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전략적 선택 속에 내재된 착취 구조는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다. 무엇보다 고객이자 진짜 참여시켜야 할 집단인 독자들의 신뢰가 손상됐다. 오래 지속되는 것이 계속해서 오래 지속된다라는 린디 효과에도 예외가 있는데 소유자가 처음에 자신을 성장시켜준 것들을 경시할 경우다. 어렵게 얻은 평판은 금세 사라질 수 있다. 달면 삼켰다가 쓰면 뱉는 식으로 취급당한 팬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반면 크리에이터와 팬들 사이의 연결이 친밀하고 개인적일수록 그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 당신이 가진 관계와 당신이 진 전생의 빛을 대차대조표의 엉뚱한 쪽에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당신이 팬으로서 오랫동안 좋아한 크리에이터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는 어떻게 당신의 관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을까? 훌륭한 창작물을 만들어낸 다음 그 성공으로 만족하고 끝맺지는 않았을 것이다. 콘서트에서 최고의 음악을 선사하고 30주년 기념 음반을 출시하고 감동적인 인터뷰를 진행하고 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소셜 미디어 활동을 이어갔을 것이다. 혹시 그가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글들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진짜 당신에게 쓰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그는 이러한 활동을 당신과 같은 팬들을 위해 반복하고 또 반복했을 것이고 커뮤니티가 생겨나면 당신도 그 커뮤니티의 일원이 됐을 것이다. 당신만의 작품과 그것을 팔기 위해 구축한 플랫폼을 사려 깊게 돌봐야 하는 책임은 누구보다 당신에게 있다. 언뜻 보기에는 글을 쓰는 작가들을 위한 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각 분야의 크리에이터에게 불멸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안내서입니다. 추천합니다. 내 손안의 책방, 오늘은 라이언 홀리데이의 창작의 블랙홀을 건너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안내서를 들려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